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날씨 정말 겨울답지 않게 지나치게 푸근합니다. 거기다가 정말 정치사회 어수선해서 연말 기분, 크리스마스 기분 정말 안 나시죠? 하지만 이번 크리스마스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국민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올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정말 산타클로스가 우리 국민들에게 진실에 가득 담은 선물을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한가인입니다. 당신의 화장대 위엔 응축 에센스가 있습니까? 정관장 홍삼 오일과 희석하지 않은 홍삼 응축수로 진하게. 처음 만나는 응축 에센스. 동인비 진 에센스.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오빠도 좌우로 한번 불러보세요. 네? 오빠는 2588 대리운전을 3년째 부르신다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2588 박서현. 인기 있죠? 2588 2588. My name is what? 투자를 튼튼하게. My name is KB증권. 자산을 든든하게. My name is KB증권. 내일을 탄탄하게. My name is KB증권. KB금융그룹과 현대증권이 만나 KB증권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My name is KB증권.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모두 인정할 수 없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가 맞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최순실 씨가 한 답변입니다. 본인의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 건데요. 독일에서 귀국할 당시만 해도 죄송하다, 용서해달라, 죽을 죄를 지었다던 모습과 많이 달라진 모습이죠. 문제는 이런 최순실의 모습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일종의 전략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태블릿 PC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사건의 핵심도 흐리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는데요. 하지만 분명한 점은 어떤 전략도 진실 앞에서는 무기력하다는 점입니다. 역사는 해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석이라도 진실을 가린다면 그것은 해석이 아니라 왜곡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최순실의 이런 모습도 역사는 분명하게 그 진실을 말하게 될 겁니다. 요즘 그런 짓거리 하는 국회의원이 누가 있느냐?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최순실 측근을 만나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완영, 이만희 두 의원이 위증교사 의혹의 핵심에 서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두 의원은 완강히 전면 부인하고 있고 또 K스포츠 재단 인사 중에 반 최순실 측에 서 있는 인사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팩트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분노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진실도 특검 등의 수사로 가려져야 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야만 억울한 사람이 없어질 겁니다. 예단은 금물입니다. 김정은의 폭압적 공포정치 아래 노예 생활을 하는 체제의 환멸감이 커져서 귀순 결심을 굳혔다. 지난 7월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탈북한 태영호 공사, 국정원의 신문 과정을 마치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사회활동을 시작하게 되죠. 북한에 이런 생각을 하는 지식인들이 한둘은 아닐 것이고 공포가 더할수록 이런 지식인들의 숫자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체제는 더욱 흔들릴 것이고 결국 파국을 피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지금 북한은 새벽이 오기 전 짙은 어둠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희망을 갖고 새벽을 기다려야 할 겁니다. 짙은 어둠을 뚫고 새벽은 반드시 온다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도 이런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역사 역시 자연의 일부인 인간들의 삶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조류 인플루엔자 AI 때문에 생계란이 처음 수입된다고 그러네요. 얘 비행기 타고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계란이 이제 바다를 건너오는데요. 그동안 구운 계란이 국내에 소량 수입된 적은 있었는데요. 예. 생계란, 날계란이 수입된 적은 처음입니다. 계란 부족, 계란 대란 사태가 심해지자 생계란이나 알을 낳는 산란계를 직접 긴급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관세율도 내리고 통관 기간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미국, 캐나다, 스페인 같은 AI 아직 발생하지 않은 나라로부터 수입을 한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제 뭐 이런 게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을 추진하는 미국, 캐나다, 호주 같은 데가 이미 한국보다 계란값이 비싸고요. 그리고 물류 통관 비용 더해지면 더 비싸지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 그리고 생계란, 날계란 비행기 타다가 깨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포장을 얼마나 그렇죠. 잘할지 모르겠는데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손해보는 거 아니냐. 계란 대란 부족하기 너무 턱없이 부족할 거고요. 그리고 더 가중되는 건 아니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결국 액란 같은 계란 가공 제품이나 산란계 위주로 들어오지 않겠냐라는 현재 전망입니다. 닭을 들여온다. 그렇습니다. 네? 알을 낳는 산란계나 아니면 번식을 시키는 그런 닭을 들여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근데 AI 발생 지역의 방역 구역 내에서 생산된 계란의 외부 반출은 금지된다고 그러죠? 진작에 이랬어야 될 뭐 필요성이 있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AI가 발생했을 때 일본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을 비교해보면 지금까지 살처분된 그 닭을 보면 한국은 1,900만 마리가 넘었고요. 일본은 78만 마리입니다. 한 달간의 기간 동안. 이거는 초동 대처가 잘못됐다. 일본은 처음부터 상당히 강력하게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했고 한국은 지난달 16일에 첫 AI가 접수가 돼서 정부 합동대책회의를 한 건 지난 12일입니다. 거의 한 달 만에. 국정 공백 상태를 여실히 보여줬어.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쳤다. 초동 대응이 잘못됐다. 그래서 호미로 막을 걸 지금 아예 가래로도 못 막고 있다. 이런 지적이 일고 있죠. 그래서 뒤늦게 어제 AI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AI 발생 농장 반경 3km 방역되어 있는 모든 농장으로부터 계란을 외부로 반출하는 걸 일주일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트럭에 계란 옮기다가 이게 계란을 옮기는 게 아니라 AI를 옮기는 바이러스 트럭이 되고 말거든요. 그래서 일단 일주일간 막는다는 건데 이렇게라도 빨리 잡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뭐 계란 자체가 AI로 옮기는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여태까지 그렇습니다. AI 바이러스가 계란 내부에서 발견된 적은 없고 계란 껍질 같은 데서 AI 바이러스가 발생될 확률이 있는데 하지만은 계란이 반출되기 전에 계란 업자들이 다 껍질을 소독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월세 가구 비율이 전세 가구 비율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그러네요. 예? 예전에 센서스라고 했었죠. 근데 이제 이 인구주택 총조사라고 말을 이제 통일을 했는데 통계청이 5년 내지 5년마다 이 조사를 하죠. 근데 이번에 조사를 해봤더니 5년 전에까지는 당연히 월세가 보다 전세가 더 많았는데 이번에 조사를 보니 월세가 더 많았다는 거죠. 월세 비율이
22.9%고요. 전세 가구는 15%. 5년 전에 비해서 한 6%포인트 이상 전세는 줄었고 월세는 3% 정도 늘었다라는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금리 때문에 전세보다 월세가 훨씬 좋다라는 거고요. 집주인 입장에서. 그래서 전세값도 오르고 공급이 줄으니까 당연히 월세가 늘어났는데 당연히 수도권이 집값이 비싸니까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서 전월세 비율이 자기가 직접 집을 거주하는 비율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변에 다 대졸자 4년제 이상 대졸자들이죠. 30세 이상 대졸자 비율이 30세 이상 고졸자 비율보다 훨씬 더 높았다라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 중에 기독교인 비율이 처음으로 불교인을 뛰어넘었다. 이거는 개신교하고 카톨릭을 다 합한 숫자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아닙니다. 개신교만 한 건데요. 개신교만요? 네, 맞습니다. 이거 종교조사는 이 10년마다 합니다. 통계청이. 근데 이번에 이제 10년 전에는 불교가 전체 인구의 22.8%였고 개신교가 18.2%였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불교는 22%에서 15%로 뚝 떨어졌고 개신교는 18%에서 19%로 올랐습니다. 처음으로 개신교 인구가 불교 인구를 통계적으로 보면 넘어섰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2010년까지는 통계청이 전수조사를, 그러니까 인구의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표본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리고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 그렇습니다. 표본조사의 절반도 인터넷 설문이어서 불교 신자들은 좀 고령 인구들이 좀 더 많으니까 개신교에 비해서 이런 분들이 조사 방법에 좀 익숙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 개신교 종교 신자들은 종교 정체성이 강해서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걸 얼마만큼 믿어야 되는 건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퇴직연금이 현금 인출기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퇴직연금은 다 아시는 것처럼 나의 퇴직금을 매번 적립을 해서 금융기관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직장인 현재 2명 중 1명이 가입을 했는데 이게 생긴 이유가 우리 보통 퇴직금 제도 직장에서 하면 나중에 퇴직할 때 한 번에 받죠. 그래서 한 번에 쓰고 그래서 돈이 없어지고 노후 대비가 힘들고 그리고 퇴직금 중간 정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퇴직연금을 만들었더니 똑같은 거죠. 이미 퇴직연금의 가입자들의 90% 이상이 일시불로 받고 그리고 중간에 받아가는 사람 상당히 많았는데 그중에 절반이 30대라는 거죠. 당장 생활비 충당하기 힘드니까 퇴직연금을 퇴직금처럼 중간 정산을 한다는 건데 그래서 노후 대비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엔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축구 팬들이 올 한 해 최고의 활약을 펼친 공격수 뽑았는데 역시 손흥민 선수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축구협회가 이 홈페이지하고 SNS 채널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이거든요. 이 공격수하고 미드필더 또 수비수, 골키퍼 이렇게 4개 포지션에서 최고의 선수를 뽑는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이 공격수는 손흥민, 미드필더는 기성용, 수비수는 곽태희, 골키퍼는 김승규 선수가 선정이 됐고요. 또 올해 최고의 경기로 리우올림픽 독일전을 뽑았습니다. 이 리우올림픽 조별리그 2차전에서 이 대표팀이 독일에 3대2로 앞서가다가 후반 추가 시간에 동점골 내주면서 3대3 아쉽게 비겼기 때문에 가장 많이 기억하고 계신 것 같고요. 이 축구 팬들은 또 리우올림픽 독일전에서 손흥민 선수의 동점골을 올해 최고의 골로 선정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어제 경기에서 교체 출전했죠. 예, 이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어제 이 벌리와의 경기에서 이 2경기 연속 교체 출전했습니다. 후반 28분에 투입이 됐는데 이 후반 42분에 수비수 제치고 멋진 슈팅 시도했는데 이 별리의 이 골키퍼에 막혀서 득점에 실패했고요. 이 토트넘이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이 토트넘이 2연승인데 현재 프리미어리그 20개 팀 중에서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FA 양현종 선수하고 기아의 협상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특별한 문제는 아니고요. FA 협상이 삐걱거린다면 그 이유는 이 금액 차이가 대부분입니다. 이 기아가 이 4년간 100억 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 이 반면에 양현종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최영우 선수가 받은 100억 원을 기준으로 협상을 시작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예. 기아가 애초에 그 양현종 선수가 해외로 진출을 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이 최영우 선수하고 100억 원에 계약했고요. 또 나지완 선수 40억 원, 외국인 선수 3명을 41억 원에 계약하면서 FA 예산을 많이 소진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국내 최고자이면서 이 기아를 대표하는 스타였던 양현종 선수에게 선뜻 통 큰 제안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차우찬 선수가 LG와 95억 원에 계약을 했는데 양현종 선수는 차우찬 선수보다 좀 더 높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양현종 선수 입장에서는 95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의 액수는 이 자신이 좀 손해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스켈레톤 월드컵 1, 2차 대회에서 모두 메달 따는 윤성빈 선수. 예. 어제 귀국을 했는데 올 시즌에 모든 대회에서 메달 따는 게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캐나다하고 이 미국에서 열렸던 이 월드컵 1, 2차 대회에서 이 윤성빈 선수가 이 금메달과 동메달을 따냈거든요.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올 시즌에 모든 대회에서 메달을 따겠다는 목표를 세웠었다. 이 2개 대회에서 전부 다 메달을 따니까 기분이 좋다고 얘기하면서 이 캐나다하고 미국의 이 경기장, 그러니까 트랙이죠. 이 훈련도 많이 해서 몸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반면에 유럽의 트랙은 경기가 있을 때만 타니까 연구를 많이 해야지 될 것 같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윤성빈 선수가 이 스켈레톤 세계 랭킹 1, 2위를 다투는 선수인데요. 이용 감독이 벌써 1등이 돼가지고 견제받는 것보다 2등, 3등으로 쫓아가는 게 낫다. 이 평창을 앞두고서 너무 빨리 올라가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박하선입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좁은 차에서 생활하던 은훈의 가족이 새 집을 찾고 가스 폭발로 전신 화상을 입은 현석이가 치료비 걱정을 덜 수 있었던 것은 다 여러분의 사랑 덕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위기의 순간, 월드비전은 위기 아동 지원 캠페인을 통해 도움이 절실한 가정을 긴급 지원합니다. 연말 연시 여러분의 사랑이 꼭 필요한 곳에서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월드비전과 함께해주세요.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인간비타민 고슴도치 엄마 장영란입니다. 엄마들이 요맘때 되면 고민이 참 많아져요. 아이들 선물, 와우, 고민되죠?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끝나면 또 설, 선물 골치 아파요.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선물은 어떠세요? 건강한 지구.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비옥한 땅, 실컷 숨쉬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공기, 후룩후룩 걱정 없이 마시는 맑은 물. 얼마면 살 수 있냐고요? 빼세요. 빼라고요. 이번 연말 선물은 포장비를 빼세요. 과대 포장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지구를 선물해 줄 수 있답니다. 속이 꽉 차야지 겉만 화려하면 뭘 하냐고요. 빼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지맥스. 생산 장갑도 지맥스. 헬스 장갑도 지맥스. 가죽 장갑도 지맥스. 장갑하면 지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지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지맥스. 일제강점기 조국 항일투쟁에 독립자금을 보태었던 재외동포. 근대화 시기에는 선진기술과 인재를 길러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주었고, 지금은 경제 영토를 넓히며 한류 확산과 모국의 역사, 문화를 바로 알리기 위한 공공외교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통일시대, 전세계 720만 재외동포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발걸음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이민으로 해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재외동포가 큰 자산입니다. 이 캠페인은 72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버팀목 재외동포재단과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골목골목에 멋을 더하는 100년 넘은 유럽의 아파트들. 우린 언제까지 고풍스럽다고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트리움, 금강주택. 한가인입니다. 요즘 에센스 종류 참 많죠? 전 뭘 쓰냐고요? 전 진짜 진한 에센스를 써요. 응축 에센스. 정관장 홍삼 오일과 희석하지 않은 홍삼 응축수로 진하게. 처음 만나는 응축 에센스. 동인비 진 에센스. 올뉴 말리부가 자신있게 선보이는 말리부 프로미스 프로그램. 구매 후 한 달 내 마음이 바뀌면 새 차로 교환 또는 환불까지 놀라운 혜택. 지금 경험해보세요. 12월 31일까지 출고 고객 대상, JURV 이용, 탁송료 등 제반 수수료 고객 부담,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My name is what? 투자를 튼튼하게. My name is KB증권. 자산을 든든하게. My name is KB증권. 내일을 탄탄하게. My name is KB증권. KB금융그룹과 현대증권이 만나 KB증권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My name is KB증권.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 하세요. 위생관리와 타퍼 교체는 기본,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이며 업그레이드는 신규 렌탈 계약 시 제공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안녕하세요.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칠레에서 한국 외교관이 미성년자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에 대한 시민들 의견 들어봤습니다. 공직자가 그런 행동하면 안 되는데 그게 또 칠레 TV까지 나오니까 외교관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죠. 검증을 안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또 국회의원이나 다 모든 공직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검증 시스템이 덜 돼 있고 속이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가서 이제 터지는 거죠. 외교 망신이죠, 뭐. 강력하게 벌금을 하든지 우리나라가 좀 적당히 넘어가는 게 있잖아요. 솔직히 말만 그렇지. 근데 요즘은 여자들도 그런다니까 여자도 조심해야 되고 팔찌인가? 발찌. 그것도 지금 막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뒷관리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때뿐이잖아요. 일회성. 아니 뭐 고위공직자건 그러니까 높고 낮음을 떠나서 요즘 사회적인 그게 이슈로 되게 큰 것 같은데 그게 사회 전반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법들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나. 좀 법이 피해갈 때가 너무 많으니까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들면 더 좀 바뀌지 않을까. 일단 한국 자체에서 성 문제에 대해서는 여자들도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자녀들한테 교육도 좀 늦어지는 것 같고 약간 성에 보수적이게 되고 교육하는 거에 대해서 좀 껄끄러워하고 부모들이 그리고 애들도 그런 교육도 많이 못 받고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성범죄 외에도 미혼모가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대사회가 인성보다는 역량을 더 중요시해서 그 후에 인성을 가리키면 된다 이런 입장이 지금 주류 외 사람들은 팽배해요. 근데 학교 교육이나 가정에서 성과 위주가 아니라 인성이 먼저 전제가 돼야지 그 부분이 해소가 되는 거지. 역량을 아무리 강조하고 대외적으로 그걸 과시한다고 하더라도 인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 칠레에 있는 한국 외교관이 현지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들어봤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요, 외교관이라는 사람이 칠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유학 온 칠레 여학생들한테까지 실제로 성희롱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증언이 나오고 있어서 참 정말
창피합니다. 자, 지금 현지에서는 이번 일 어떻게 보고 있을지, 외신의 반응은 어떤지 관련해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임상훈 편집위원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거 보셨어요? 이 성추행 영상? 전 봤는데. 네, 봤습니다. 이거 잠깐만 우리 보지 않은 청취자 여러분 위해서 소개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처음 알려지게 된 게 지난 15일인데요. 예. 칠레 한 방송사의 그 어떤 사건 고발 프로그램입니다. 거기 이제 칠레 주재하는 한국의 한 외교관이 현지에서 그 14세의 어린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일이 있다 이렇게 고발하면서 이제 18일 날 해당 이제 그 방송을 방송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15일 날 예고 방송을 하면서 알려지게 된 사실이거든요. 네. 해당 사실이 칠레에서 이제 크게 파문이 일자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이르렀는데, 그래서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해당 외교관이 주 칠레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박모 참사관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대사관에서는 교육문화 홍보 이런 걸 담당하고 뭐 칠레 젊은이들한테 그 한국어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이 한국어를 배우려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뭐 성추행을 했다 이런 내용인 건데 그중에 한 피해 여학생이 올 9월에 아마 성추행을 당한 것 같은데 이런 사실을 방송국에 제보를 하면서 그 해당 그 프로그램에서 이 한 배우를 성인입니다. 물론 성인이지만은 가짜 청소년으로 위장을 시켜서 이제 이 외교관에게 접근을 시킨 거죠. 그러면서 이 카메라로 현장을 모두 찍은 건데 소문처럼 실제 이 외교관이 그 가짜 청소년 그러니까 이 외교관은 상대 여성이 미성년이라고 인지를 한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예. 그렇죠. 아주 노골적인 성추행이라든가 이렇게 음란한 대화를 이어간 게 이제 모두 카메라에 찍힌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진행자가 나타나서 이 사실들 모두 촬영을 했다. 이 미성년에 대한 성적 접근이 칠레에서도 그리고 당신 나라에서도 당신 한국에서도 그 범죄 행위라는 걸 아느냐 내용을 방송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는 이 외교관이 아주 그냥 허리를 굽히면서 방송은 하지 말아달라 애원하는 그런 장면까지 그대로 또 촬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장면도 나오고 있죠,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이 외교관의 스페인어로 포르파보로 이렇게 하는데 계속 그 말을 하면서 애원하는 그 행동 이게 또 같은 동영상 안에서 찍힌 그 상대 여성이 똑같이 하지 말아다면서 애원하는 그런 모습하고 중첩이 되면서 예. 결과적으로는 현지 칠레인들이 더 큰 분노를 사게 된 거죠. 간단히 얘기해서 이 사람이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그중에서 자꾸 성추행 당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실제로 자살하고 싶다는 여학생까지 나오니까 칠레 특정 방송사에서 배우를 대형 모델로 고용을 해가지고 미성년자인 채 하고서 이 사람한테 접근을 하게 해가지고 실제로 이 사람이 성추행하는 장면을 찍어서 그거를 이번 일요일일 거예요 아마 방송을 한다라고 그러고 그 예고편이 방송이 됐죠. 그리고 참 예고편 같은 거 이제 쭉 나왔는데 저는 사실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칠레 방송 얼굴 모자이크 안 하고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 네네. 예? 네. 제가 그 사람 얼굴 이렇게 보니까 나이도 굉장히 먹은 사람이 그런 추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예? 참 이건 참 칠레 현지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교민분들이 이거 충격이 클 텐데. 그렇죠. 교민들을 말할 것도 없고 뭐 당연한 일이지만 현지인들 역시 뭐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지만 칠레 같은 나라가 저 남미 중에서 특히 그 한국 문화 또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 뭐 K-팝이라든가 드라마 이런 그 한국 문화에 대한 대중문화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요. 그런 한국 문화 관심을 가지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어린 소녀들한테 또 심지어 한국 문화 확산 임무를 맡고 있는 그런 문화 담당 참사관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양반이 그런 좀 일을 저질른다는 데에 대해서 그 현지인들도 충격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현지의 그 K-팝 전문 사이트라든가 이런 직접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해당 기사가 이제 크게 보도가 되고 있었고요. 각종 그 포털 사이트 같은 데서도 이제 실망스럽다. 뭐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런 글들 그리고 심지어는
아시아인들을 좀 싸잡아서 아주 심한 표현들로 비난이 가해지는 그런 말들도 좀 많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외신들도 이거 다루고 있나요? 뭐 다른 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다른 나라에서는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요. 예. 칠레 언론들은 좀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이름이 그 엔수 프로피아 트람파라고 해서 우리말로 하자면 뭐 스스로 덫에 걸린다. 그러니까 좀 의역을 하자면 재발등 찍기 뭐 이런 이름의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제보가 들어오거나 하는 뭐 휘발성 있는 그런 이슈에 대해서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추정 60분이나 PD 수첩이나 뭐 이런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셈이죠. 프로그램이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일요일 저녁에 하는 프로그램이고 시청률도 꽤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뭐 이런 내용이 이번에 이제 방송이 되면서 이제 한국 문화가 좋아서 다가가는 어떤 그 젊은이들한테 그런 짓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믿기지 않는 그런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어쨌든 지금 이 외교관이 처벌을 제대로 받아야겠죠. 그죠? 물론 그래야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 외교부에서 이거 처벌 철저히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원래 그 외교관 신분이라는 것이 면책 특권을 가지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현지에서도 물론 그 외교관 신분을 가지고 이런 그 일들이 뭐 우리나라 외교관뿐만이 아니라 다른 외교관들도 물론 좀 나오기도 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그 택시 기사를 그 주한 미국 외교관이 폭행을 한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때도 면책 특권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처벌을 받지 않고 그냥 조사만 받고 풀려났는데 이런 어떤 그러니까는 그 면책 특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의 기대는 뭐 어떤 그런 아까도 이제 시민들이 인성 이야기를 많이 하신 거를 제가 들었는데 어떤 그런 그 좋지 않은 그 잘못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처신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나라 그 외교부에서도 분명히 어떤 그 면책 특권을 박탈할 수도 있다. 그 현지 경찰이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내놓았거든요. 이런 그 외국에서의 공직자들의 기강 좀 강화돼야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예, 이건 뭐 면책 특권의 대상이 될 수도 없죠. 이런 창피한 가지고서 이게 어떻게 면책 특권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임상훈 편집위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민심은 천심이다. 생생한 여론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진단합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에서 매주 화요일 날 보내드리는 코너죠. 이것이 여론이다. 자, 지난번에 얼마 전에 새누리당 새로운 원내사령탑에 친박계 정우택 의원이 선출이 됐고요. 최순실 국정농단에도 불구하고 다시 친박이 주임을 확인한 셈인데, 저희가 오늘 일부에서 나경원 의원하고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비박계 거의 이제 나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민심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알아보죠.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원내대표 뽑았는데 이제 뭐 비대위원장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조사가 있었죠? 예, 원래 이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선출은 원래는 이제 표대결이 아니라 전국위원회에서 추인으로 결정을 하는 것인데, 물론 이제 이것이 의견 일치가 안 되면은 표대결도 할 수 있다는 이제 흐름이긴 한데요. 관련해서 이제 국민일보와 리얼미터가 지난 17일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으로 누가 더 적합하다고 보는지 질문을 이제 해보았습니다. 네. 그랬더니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27.2%로 1위를 했고요. 다음으로 김무성 전 대표가 9.6%로 2위를 했고, 3위부터는 이제 이인재 전 의원, 또 안대희 전 대법관, 조경태 의원, 원유철 의원, 김태호 전 경남지사 이런 순으로 순위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후보군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뭐 출마 선언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후보군들이었는데 가장 이제 국민들에 의해서는 선호되는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으로 꼽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조사는 유무선 이미 전화 걸기와 이미 스마트폰 알림 혼용 방식으로 조사가 된 것이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0.3%입니다. 사실 이거 비대위 그리고 전국위 소집하면은 친박이 절대 다수인데 사실은 뭐 친박대 의도대로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유승민 의원 뭐 본인은 맡을 수는 있는데 거부하면 분당하겠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듣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좀 당혹스러운 점도 있는데 이 분당 이게 국민들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분당이 뭐 되느냐 마느냐 또 될 것 같다 이렇게 의견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분당이 됐을 경우에 이제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제 하는 것을 같은 조사에서 질문을 했는데요. 새누리당이 분당될 경우의 책임에 대해서 친박계에 더 큰 책임이 있다. 65.9%. 비박계에 더 큰 책임이 있다. 19.9%. 여기에 새누리당 지지층 안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요. 일반 전체 이제 의견인데 어쨌든 그냥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친박계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이 뭐 3배 이상 더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현 국면에서의 어쨌든 친박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 지지층만 이제 놓고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약간 이제 미묘하게 갈립니다. 그러니까 친박계의 책임이 있다 37%, 비박계 새누리당 지지층에 비박계에 더 책임이 있다 47.2%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새누리당 지지층이라고 해서는 비박계 더 책임이 있다고 묻고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의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포션이 적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의 새누리당이 35% 뭐 40% 가까이 갔을 때 지지층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제 강경한 지지자들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무당층으로 돼 있는 새누리당 지지층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무당층에서도 의견을 보는 게 필요한데요. 지금 무당층은 과거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많이 이동해 있거든요. 여기서 무당층에서는 55.7%가 친박계의 책임이 더 있다. 비박계의 책임이 더 있다는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좀 넓혀서 보수 성향층, 내가 이제 보수 성향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따로 떼어놔서 봤을 때 여기선 친박계가 더 책임 있다가 54.3%, 비박계가 더 책임 있다 36.5%니까 보수 성향층에서는 친박계에 더 책임을 묻는 기류가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은 친박 지지층이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지금 굉장히 적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분당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지금 그러니까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이잖아요. 새누리당을 다시 이제 리모델링해서 하게 되면 대중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시각이 있는 것이고, 이게 그쵸 이제 일각의 이제 시선이 있는 것이고 또 한 시선은 비박계 이제 강경파들이죠. 사실 비박계 강경파에서는 최순실 사태로 인해서 친박이 있는 한 이 새누리당으로는 민심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시각이 지금 이제 충돌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이 사실은 한두 달 안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 1년 이상 갈 사안으로 보여요. 대중의 인식에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그래서 대중의 인식 차원에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기간 안에 쉽게 복원이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어쨌든 유력한 대권 주자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분당 가능성 더 높은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새누리당이 분당이 된다라고 일부에서는 크리스마스 분당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보수 정당이 지금 그러면 새누리당이 있고 기존에 또 다른 정당이 있고 사실은 지금 남경필 김용태 의원이 하는 그 신당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보수 정당만 한 서너 개가 되는 건데 정당 지지도 어떻게 나올까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분당이 될 경우 아까는 작은 것들은 이제 일단 제외하고 지금의 현재의 새누리당이 나뉘어졌을 때를 가정해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조사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조사에서 질문을 했는데
그랬을 경우에 어느 정당 지지하겠느냐라고 물었더니만 더불어민주당은 뭐 30.3% 1위를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2, 3인데요. 비박계 정당 지지하겠다 18.7%, 친박계 정당 지지하겠다 13.2%. 그러니까 비박계 정당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온 것이죠. 한 5%포인트. 그 다음 이제 국민의당, 정의당이 이제 뒤를 이제 이었는데 조사에 이제 사용된 그 선택지 문구는 정확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청원, 최경환 중심의 친박계 정당을 지지. 그다음에 김무성, 유승민 중심 비박계 정당 지지. 이렇게 이제 새누리당을 두 개로 나눠서 물었더니만 비박계 정당을 지지하겠다라는 것이 친박계 정당 지지하겠다는 것보다 5%포인트 더 높게 이렇게 나온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만 대구 경북에서는 친박계 정당 지지가 이제 약간 더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나머지 지역들에서는 다 비박계 정당 지지가 지지도가 더 높게 그런 나온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요. 사실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제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정당 숫자를 자꾸 줄이는 그래서 양당제로 만들어가는 그런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대선 후보가 없는 정당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대통령제 하에서. 바로 그런 차원에서 역설적으로 반기문 총장 여기 어떤 세력과 연대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이 정당 지지율이 뭐 아주 큰 형격하게 차이 나는 건 아닌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사실상의 보수의 후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지층들 보면 다 보수 성향층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반기문 총장이 쪼개지는 이제 보수 정당 중에서 어느 정당과 손을 잡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제 메인 정당 보수의 메인 정당 위상이 바로 결정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뭐 반 총장에게 달려있는 셈이라고 보는 게 어쩌면 맞을 것 같습니다. 어제 근데 어쨌든 친박계랑 굉장히 선을 긋는 듯한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비박 쪽이 조금 더 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군요. 근데 뭐 가능성이 그렇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주저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웅 여론분석 센터장이었고요. 자, 화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저희가 준비한 순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 아주 포근하죠? 포근한 만큼 마음도 좀 여유로운 그런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